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58년 루어의 죽음과 핀터의 생일 파티입니다. 1958년 드골이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돼서요. 1959년부터 프랑스 제5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죠. 그리고 알래스카가 미국 49번째 주로 의회에서 승인돼서 1959년 1월부터 미국으로 편입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대약진 운동이 시작이 돼서요. 마오쩌둥의 즉각적 산업화 정책이 시작됩니다. 1958년 프랑스화가 조르주 루오가 세상을 떠납니다. 프랑스는 국장으로 그의 죽음을 예우하고요. 1900년대 초엽 야수파 동인이었던 루오는 북유럽의 표현주의를 연상시키는 거친 필치로 창부나 광대 등 사회 저변의 인물들을 그리죠. 그리고 이 시기 제도 권력을 상징하는 법조계 인물들에 대한 그의 그늘진 묘사 또한 다른 야수파 동료들과는 구별되는 삶의 어두운 측면에 대한 그의 관심을 드러냅니다. 이미 20대 초반 카톨릭에 깊이 몰두하면서 서서히 그의 그림들은 종교화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됩니다. 1910년 루어의 말입니다.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운 이상은 너무 높은 것이어서 내가 본 것을 아무리 정성껏 그려도 내가 그려낼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하고 순간적인 그림자일 뿐이다. 내가 죽은 다음 내 가엾은 시체 앞에서 내 대신 말하고 다투는 자들은 더욱 믿지 말라. 가장 볼품없고 가장 미완성인 내 작품이 그들보단 더 믿을 수 있으리라. 전쟁이 끝나면 을에 숨어 다닌 앞잡이와 배반자들이 어두움의 덕을 보게 마련이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시작해서 전쟁이 끝난 후 루오는 10여 년간의 치열한 작업 끝에 1927년 총 58점에 이르는 종교적 성격과 전쟁에 대한 비판적 성격이 두드러진 판화들을 미제레레란 제목으로 완성합니다. 미제레레는 불가타 성경의 시편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첫 번째 판화는 예수님의 고개 숙인 모습인데요. 그리고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란 캡션 글이 붙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58번째 판화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상처로서 우리는 치료되었네란 캡션 글이 붙어 있고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술상 볼라르로부터 작품들의 저작권을 되찾은 루오는 1948년에 이제 비로소 판화집 미제레레를 출간합니다. 출간된 판화집의 머릿말을 마무리하는 루오의 글입니다. 형상, 색채 조화, 오아시스 아니면 신기루, 눈, 마음, 정신에게는 그림같이 매혹적으로 울렁이는 바다를 보고 내일은 날이 좋겠지 하고 난파자는 되뇌었다. 어둑한 수평선 아래로 사라지기 전 평화가 깃든 것은 설마 아니겠지. 고통받는 이 세상에 그림자와 가면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나보다 더 잘 말씀하시려니 재판받는 잔다르크의 짧고 높은 답변이며 이름 없든 축성됐든 묻 선교자의 묻 선교자와 성인들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나보다 더 잘 말씀하시려니 재판받는 잔다르크의 짧고 높은 답변이며 이름 없든 축성됐든 묻 선교자와 성인들도 색채의 연금술사로 불리기도 하는 루오는 젊은 시절 유리그림 공방에서 일했던 경험이 스며들어 있는 화폭에 두텁게 입혀진 물감과 굵고 검은 윤곽선으로 저작거리 보통 사람이 나로서도 쉽게 루어적인 그림을 식별할 수 있죠. 여기에 담겨 전해지는 그의 종교적 신심은 그의 그림의 신앙인의 인간적 채취를 불어넣고요.
인터넷에서 누군가의 말입니다. 시인 김지아는 미제레레를 어둠 속에서 빛이 나오고 고통 속에서 은총을 비는 것이라 해석했다. 또 루어를 비천한 삶과 존엄한 삶을 결합한 빛의 화가라고 칭송했다. 내 생각에 김지아의 책 미학 강의, 예감에 가득 찬 숲그늘에 나오는 한 문장이 루오의 그림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휜 그늘, 빛과 시커먼 어둠이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공존하거나 교체되는 어떤 전체. 마음의 차원만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서도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가 교차하면서 차원 변화하는 그 생성하는 전체가 그늘의 상태. 휜 그늘. 마치 저녁처럼 환하면서 동시에 침침한 것이 카오스모스. 들레즈가 카오스와 코스모스를 합성한 일종의 역설. 김지아는 시인 허수경에 대해 굉장히 깨끗한 혼인데 색이 짙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죠. 나는 이 말 역시 루어에게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휜 그늘은 가령 루어의 성서의 풍경 연작들이거나 일몰 연작들을 적절하게 특징 지어주는 좋은 표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프랑스가 국장으로 한 화가의 죽음을 예우한 까닭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1958년 영국의 극작가, 우리 루오의 그림 몇 점을 잠깐 볼까요? 루오의 미제레레 판화집의 첫 번째 동판 이미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마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 예수님, 고개 숙인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제레레 판화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란 캡션 글이 붙어 있죠. 그리고 58번째 마지막 동판 이미지입니다. 아, 가시면류관을 쓰신 피와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상처로서 우리는 치료되었네란 캡션 글이 붙어 있어요. 이 그림이 아마 45년경이라 짐작되는 루오의 성경의 풍경의 그림입니다. 성서의 풍경. 그리고 이 그림이 37년경일까요? 루오의 일몰 연작 그림 중에 한 그림입니다. 김지아 시인의 휜 그늘이란 묘사가 참 적절하다고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1958년 영국의 극작가 헤럴드 핀터의 희곡 생일 파티가 케임브리지 아츠 시어터에서 초연됩니다. 핀터는 베켓, 이오네스코 등과 함께 대표적인 부조리극 작가로 자리매김되는 그런 극작가죠. 생일 파티는 어딘지 확실하지 않는 허름한 하숙집에서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애매한 한 남자의 실제로 생일인지도 모르는 어떤 날과 그 다음 날 벌어진 갑자기 나타난 두 남자들에 의해 무엇을 취조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연행해 가는지도 모른 채로 끌려가는 네. 그리고 강간 시도 등을 포함해서 한바탕 해프닝의 희곡 작품입니다. 베켓, 이오네스코, 핀터를 함께 묶어 간단하게 정리해본 내 생각입니다. 저작거리의 소란스러움과 번다함이 잘 드러나는 경우가 통속적 재미와 감동인데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의 과정에서 억압된 감각적 욕망의 충동과 실현되지 못한 세속적 가치에 대한 온갖 애착들이 응어리가 되어 고착된 내면을 적절한 방식으로 자극하여 심리적 쾌감을 주는 구조화된 수동적 메커니즘이 통속적 재미와 감동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자칫 불쾌해질 수도 있는 영역이라 변죽을 울리는 정도가 적당하죠.
통속적 재미와 감동이라는 저작거리의 이러한 일상적 표면 아래에서 어쩌면 일상적 차원의 제정신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옹이 같은 응어리가 깊숙하게 꿈틀거리며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프로이트 계열의 심층 심리학에서는 그 잠재 영역을 무의식이라고 부르죠. 대개 현대 예술은 이러한 통속적 재미와 감동이라는 진즉에 구조되어진 수동적인 메커니즘을 거부하고 적어도 실천이 아닌 사유적 수준에서라도 어쩌면 응어리 자체의 초월 가능성을 내포한 새로운 층위에서 능동적이고 비통속적인 재미와 감동이라는 대안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그 응어리의 실체에 능동적인 참여를 부추기면서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려는 시도라는 그런 공통점을 보입니다. 부조리 극에는 이 세 측면이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감수성으로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게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1. 작품의 표면에서는 저작거리의 통속적 재미와 감동의 메커니즘에 가까운,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넌센스에 가까운 어릿광대 노름. 2.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의 방식으로 응어리의 실체에 다가가 보려 함. 3. 능동적인 대안으로서 초월적 층위의 비통속적 재미와 감동. 부조리극에 내포된 초월적 층위의 비통속적 재미와 감동과 관련해서는 부조리극의 조리에 닿지 않음에 내포된 암묵적인 작품성을 담보하는 작가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나에게는 듭니다. 저작거리 보통 사람으로서 언급하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를테면 선문답이 작용하는 것과 같은 층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맥락에서 1962년 한 인터뷰에서 핀터의 말입니다. 두 종류의 침묵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말도 없는, 다른 하나는 말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침묵입니다. 말은 안개처럼 우리의 벗은 몸을 감싸고 돕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소통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해럴드 핀터는 200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죠. 그리고 수상 연설의 제목이 예술, 진실, 정치입니다. 이 제목의 세 가지 의미 영역은 어쩌면 앞에서 내가 언급한 부조리극의 세 측면과 희미하나마 연관이 있을 듯 싶기도 합니다. 수상 연설 중에서 핀터의 말입니다. 시민으로서 우리 삶과 사회의 진정한 진실을 정의하기 위한 흔들리지 않는 맹렬한 지적 결단력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중요한 의무로 촉구하며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결단이 우리의 정치적 비전에 구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의 잃어버린 것, 즉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가망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